나 지금 아까 이름을 못 봤습니다. 이름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중국 주식 산다 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누구였죠? 누구? 센스 있습니다. 나 그거 보는데 갑자기 눈이 갑자기 희번뜩 희번뜩 떠지네요. 갑자기. 예. 나 혼자 살면 안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의 저희 마지막 또 개장시장. 예, 저와 또 채파고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아주 임팩트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선물 시장부터 한번 봐야겠죠?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이 없어요. 아니 어제 너무 빠졌어요. 어제 또 맞아요. 그 고용 지표 딱 나오면서 어제 안 빠져도 됐을 만한 시장이었는데 좀 빠졌습니다. 자, S&P가 지금 0.02% 상승. 자, 다우는 0.09% 상승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스닥은 0.18% 하락을 했습니다. 사이먼 굿님, 나 혼자 산다. 기억을 해야겠어요. 굿이에요. 사이먼 굿,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맵을 이거 참 이건 어제 건 것 같은데, 그죠? 자, 아직 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좀 빠졌고요. 자, 테슬라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2.9%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2.37% 빠졌고, 자, 그 다음에 구글도 2% 정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뭐 3% 가까이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하락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섹터를 한번 보실게요. 올라갔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레인스,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올라갔고, 자, 인터넷, 자, 미디어 이 순으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항공주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뭐 리오프닝이나 여러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힘든 또 항공주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산업군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IPO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작년 또는 재작년 중소형 기술주들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여러 기술주들이 좀 떨어졌던 그러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마초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빅테크 섹터 이렇게 떨어졌고요. IPO 종목들이 그냥 2019년부터 2021년 핫 IPO들이 다 힘차게 떨어졌던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어제 또 떨어지는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한국 시장은 또 반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 대한 외면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이유는요, 꺾이지 않는 고용이다. 자, ADP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전달 대비해서 23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의 15만 3천 명보다 엄청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상치가 15만인데 23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른쪽에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 뭐냐. 자,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고용 지표다. 이렇다 보니까 긴축 정책, 또 강한 긴축의 어떤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3.7%, 전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달이 아닙니다. 전달입니다. 띄어쓰기를 못했네요. 3.7%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4천 명으로 집계하고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온 그런 수치다라고 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챗 GPT, 저희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저희 채파고님도 저번에 한번 소개를 좀 시켜줬는데, 챗 GPT 디벨로퍼인 오픈 AI, 아주 유명하죠. 오픈 AI가 대장주인데, 물론 지금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지만,
이 개발자 오픈 AI가 300억 달러 자본 조달을 협상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021년에는 2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해가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100억 달러 더 밸류에이션 붙으면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의 이 구간에 100억 달러가 붙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의 정말 핫 트렌드는 챗 GP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들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터 틸의 파운더 펀드를 포함하고 현재 주주로부터 오픈 AI 주식을 구매하는 공개 매수 형식으로 이제 매각을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에 약 200억 달러에서 에서 이제 회사 가치가 좀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큰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봇,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버전을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넘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AI에 관련된 그러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챗봇 GPT 저희 챗파고님 한번 저번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부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난번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의미가 사람과 인공지능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뭐 좀 뭐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뭐 알렉사 서비스나 시리 다른 시리 서비스를 통해서 뭐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돼 있는 언어를 우리가 질문한 건 가능했지만 이번 챗 GPT의 다른 점은 일단 언어 모델의 범위가 예전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걸 초월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챗 GPT를 써본 분들도 반응들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활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굉장히 넓혀가기 시작하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활용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올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버전 4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 지금 쓴 것보다 훨씬 더 레벨업된 수준이 가는 거니까 뭐 우리가 지식을 검색한다는 개념은 사실 챗 GPT는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지식 검색이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어제는 뭐 AMD가 AI를 가르치는 칩을 만들겠다. 근데 이런 챗 GPT가 나오고 하니까 AI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을 이제 능가하고 알파고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또 악재가 하나 떴습니다. 실버게이트 뱅크런 사태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로 약 10조 규모의 뱅크런에 직면하고, 이것 때문에 회사 매각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접했던 뉴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TX에 이어서 실버 게이트까지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가 정말 이거는 뭐 사신 분들이 없으시길 제가 좀 바라겠고요. 자, 왼쪽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고객들이 이제 작년 말 동안에 사실 FTX 사태도 있고 루나 사태도 있고 여러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들 때문에 실버게이트에서 81억 달러 예금을 인출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이게 단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말에 119억 달러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38억 달러로 감소되면서 이 3개월 동안에 다 인출해갔다. 근데 이 인출해간 이 주체가 뭐냐면 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관들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빼갔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사실 실버게이트 하면은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주요 암호화 은행하고 좀 암호화 은행으로 이제 성장이 됐었죠. 그렇게 됐는데, 이 실버게이트에서 이런 대규모 인출이 나왔던 이유는 FTX, 샘 뱅크먼과 같이 많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 파산으로 이어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제가 오늘 사실 가상화폐 시장을 보진 않았지만은 좋지 않은 어떤 흐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앞으로 향후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밈주식의 대명사죠. 베드 베스 앤 비욘드가 파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 베스 앤 비욘드 미국에 사시는 분들 뭐 많이 가셨을 수도 있지만, 가시면 막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매장의 물건이 네.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동대문 옛날 동대문식. 뭐 직원들 많이 없고, 네. 감시하는 분들도 없고, 뭐 물론 훔치면 안 되겠지만 막 훔쳐가도 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러한 이제 매장의 어떤 관리 시스템. 아마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잘 돼 있는 매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매장을 많이 폐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는데 존속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 베드 베스 비욘드가 앞으로 좀 파산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60여 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는데 곧 200개가 넘는 매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900여 개가 넘는 그런 매장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런스죠. 투자 이제 전문 그런 매체인데, 이 배런스에서 감사를 받지 않은 3분기 재무실적 예비치를 발표하면서 이 파산에 대한 이 가능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베드 베스 앤 비욘드를 지금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차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예전에 혹시 글로벌 라이브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어떤 분이 뭐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4천억을 벌고 나왔네. 뭐 이런 많은 이런 밈 주식 또는 밈 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 혹시나 잠깐 내가 들어갔다가 돈 벌고 나와야지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셨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 주식의 대명사를 또 보여줬던 그러한 베드 베스 비욘드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아우. 냄새가 아주 나는 그러한 흐름이다. 한번 털고 나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로이터 통신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는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 때문에 회사의 어떤 가격 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거는 매크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주가를 팔고 있었다, 이게 또 추후에 밝혀지면서 추가 하락을 좀 부추겼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각각 10%씩 인하를 했고요. 자, 중국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는 현재 테슬라의 최대 시장인 미국보다도 24%에서 32%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실적의 어떤 성장성, 그런 부분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안 봐도 뻔하다. 뭐 이런 시장의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했을 때는 뭐 1시간, 2시간 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떤 모습인지 다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세계 관심사가 이게 테슬라가 100불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뭐 세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좀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승철님께서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께서 어제 또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자, 연준 회의록에서 무분별한 증시 랠리가 인플레이션 잡는데 방해가 된다. 나는 이 증시 랠리가 별로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랠리가 좀 거슬린다. 약간 이런 또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라 잡혀야 한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어떤
FOMC 회의록에 밝혔던 그런 부분과 같이 제가 접목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증시 랠리가 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데서 너무 걸림돌이 된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제가 딱 보니까 4%대예요. 4%대 뭐 나와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전체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더라도 2023년 또 7.1%, 그 다음에 2024년 5.8%.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추구하려고 하는 2%대가 되기 위해서는 2024년 정도가 또 돼야 이거를 보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2023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반말한 거 아닙니다. 2023년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 어떤 하반기에 넘어가는 그 수준 때 조금 뭐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피크아웃이 아니라 좀 잡혀야 주식시장도 좀 활개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또 연준 파월 의장의 그런 멘트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팩트셋 자료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네, 팩트셋 자료입니다. 사실 2023년 섹터별 매수, 보유, 매도 비중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팩트셋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녹색이 많은 게 이제 에너지 섹터고요. 자, 오른쪽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테크 기술주들, 그 다음에 부동산,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 의견이 많이 있었다. 자, 그리고 보유 의견도 많이 있었다. 매도 의견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너무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 의견이 사실 과거보다 정말 많아졌고요. 보유 의견도 상당히 많아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매수, 보유, 매도 의견이 정말 적중했는가? 팩트셋의 이 자료가 2022년 정말 적중했는가를 제가 봤을 때 요 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터 작년에 있었던 이제 S&P 500의 그 가격 인상 그 부분과 섹터의 어떤 그 괴리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 편인데요. 매수 의견이 많았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표는 이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 다 빠졌죠. 전체적으로 S&P 500의 모든 섹터들이 다 빠졌지만 작년에도 테크주가 두 번째로 매수 의견이 좋았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좋았지만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맞았지만 2위, 3위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4위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가 네 번째였는데 그래도 헬스케어는 많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방어했던 섹터가 아니었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셋 자료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작년 2022년은 또 어땠는지 좀 비교 대조하시면서 자료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핀비즈로 한번 가서 지금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구나. 실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인데 일단 선물로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선물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 오늘 또 뭐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이 뭐 경험적으로 좋은 장이 최근에 아니었는데 네네. 오늘 또 선물 기준 마이너스 0.4% 정도. 근데 역시나 형태는 비슷한 게 다우지수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네. S&P 500이 조금 못하고 나스닥이 이제 제일 못한데 결국은 이제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오늘 역시나 노이즈가 테슬라가 지금 많이 좀 망가지고 있네요.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 7.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테슬라가 이게 사실은 그 악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악재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작년 12월 때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악재에 이렇게 크게 움직일 일인가라는 생각이 모르겠네요 정말. 네.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 한 주 마감이니까 오늘 사실 월가에서 뭐 제일 핫한 이슈 테슬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일단은 테슬라가 국내에서 그 서학개미분들 해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금융권에 있는 베테랑들도 테슬라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계좌 전체의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한 5% 내외라고 하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뭐 100억 이상의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일단은 노이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천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보통 시장의 하락이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 보통 3단계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펀더멘털 악재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게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뭐 경험적으로 한 30%에서 뭐 40%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펀더멘털 변화, 펀더멘털 악재가 나오고 그걸 가격이 반영합니다. 근데 그 다음 현상은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멀티플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벌어들이는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심리가 부정적으로 되게 되면 이익이 변하지 않더라도 멀티플이 내려가 버립니다. 이 멀티플이 내려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가 부정적이 됐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오던 성장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악재는 펀더멘탈의 악재가 반영되고 두 번째 가격 하락은 더 심해지는 게 심리가 부정적인데 그게 지금 테슬라 가격을 짓누르고 있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언제나 수급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내리꽂히는 거죠.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공매도 가격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공매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담보대출 사용했던 유저들이 반대 매매 같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펀더멘탈 악재 플러스 심리적 부정적인 심리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악재까지 같이 이제 짓눌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 지금의 악재, 지금의 상황에서 저점에 얼마에 잡힌다는 걸 예측하기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뭐 테슬라의 주주가 됐던, 테슬라 뭐 오래 봤던 장기 투자자가 됐던, 금융시장의 베테랑이 됐던 지금 저점이 얼마다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테슬라라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을 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테슬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가 대략 한 15조 내외 정도로 본다면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이 향후 3, 4년 더 성장했을 때 완성됐을 때 1년에 30조 정도를 벌 수 있을까 떠올려 봤을 때 30조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뭐 50조, 100조까지 벌 수 있는 회사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15조가 성장이 꺾인 상태는 아니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연간으로 30조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30조 정도 버는 회사에 멀티플을 몇 배 줄 거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20배, 좀 좋게 받을 때 30배 정도 받고 있는데 금리 환경이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졌죠. 그러면 지금의 레벨에서 금리가 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수적으로 멀티플이 한 25배 내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30조 정도의 이익이 완성됐을 때 25배라고 하면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의 밸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제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팔 때는 아니지 않을까. 네. 다만 공격적으로 살 자신 없는 게 저점이 얼마에 잡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상반기에 꽤나 괜찮은 매매 타이밍을 했지만 하반기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처음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샀던 가격대가 160불 후반대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20불대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조금 더 한 상황이고 지금의 가격대는 전 아직은 추가 매수를 약간 더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반등이 나온다 만다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인 거고 수급적인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점이 100불에 반등이 나올지 80불에 100불이 나올지 저점이 나올지 70불에 저점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다만 여기 투자자가 중요한 건 3년 후 5년 후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가 한 700조에서 800조 혹은 1000조 정도의 밸류를 가치를 봐줄 수 있는 회사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되고 이익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완성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만약 자율주행차를 완성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지금의 밸류도 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래의 영역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테슬라의 주주라면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 로직은 필요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은 그러합니다. 연간으로 30조 정도는 벌 수 있는 회사로 완성될 것 같고 거기에 저는 사실 좋게 보면 한 30배 정도의 멀티플은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좋게 봤을 때 한 8, 900조 정도의 밸류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익이 완성되고 시장이 좀 더 정상화되기까지. 그래도 지금의 밸류는 어느 정도 싼 영역 근처에 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이즈가 너무 커졌기 뭐 때문에.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결합이 돼서 못 나오면 옵티머스가 걸어 나오면 됩니다. 네. 네, 옵티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네. 네, 춤추면서 걸어 나오면 또 될 것 같고 네. 로켓 빵빵 쏘면 그러니까 만약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가지고 있던 테슬라 팔았냐고 물어보신다면 팔지 않았습니다. 아 팔지 네. 않았다. 가격이 많이 밀리면 더 살 생각이 묻는다면 더 살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야, 네. 이거 진짜 좀 도움이 되는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노이즈가 이 정도로 커졌을 때는 각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세요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모를 거예요. 정답을 알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의 판단 기준을. 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테슬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종합해서 본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면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가져가는 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목 중에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비중은 사실 10% 미만입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과다한 비중으로 가져가면 롱텀 대학에 이기는 게임에서 또 단기적으로 죽을 수 있거든요. 다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민감한 네. 이슈입니다. 예, 자, 뭐 야수다. 예, 이런 의견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뭐 사실 저희 사학개미 분들이 또 2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예민하게 또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최파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정말 힘든 미국 시장이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미국 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 시장은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해가 출발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주변에 제가 아는 저보다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네. 그분들 의견이 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역시 제가 생각에 저희 멘토라고 부를 만한 분들은 대부분의 전망은 다수 의견은 상당히 올해 희망이 있다. 네, 수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게 미래의 사건이니까 올해 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너무 연초부터 좌절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뭐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면서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